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금리 동결이 금리 인상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하는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해당 종목들의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한중 외교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 정부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7명이 추가로 방문하는데 국민의힘은 굴욕 외교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지난 2월 정찰 풍선 사태로 전격 연기했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4개월 만에 재성사됐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인데 미 국무장관의 방중은 지난 2018년 이후 4년 8개월 만입니다. 어젯밤 서울 신월동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2층짜리 청년몰에서도 불이 나 건물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5개월 동안 이어온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추고 마침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을 쉬어가는 것일 뿐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동결했네요.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이 결정됐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금리를 현행 5에서 5.2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까지 15개월 동안 10번 연속 이어온 금리 인상 행진이 멈추게 됐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 동결 결정은 시장이 거의 확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워낙 오랫동안 이어온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신호도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2년여 만에 최소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잠시 멈추긴 했지만 금리 인상을 아예 중단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긴축의 효과가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기 위해 올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4%로 아직 연준 목표치를 2배나 웃돌고 있습니다. 연준은 분기별로 발표되는 점도표를 통해 올해 목표 금리의 상단이 5.7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금리 상단이 5.25%니까 앞으로 이 0.5%포인트를 더 올려야 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4번 남은 연준 회의에서 2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금리 동결은 시장의 희소식인데 뉴욕 증시는 표정이 밝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금리 동결은 시장이 바라던 일이었지만 향후 금리 인상 전망이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현행 금리 상단인 5.25%가 오랫동안 연준의 목표 금리였기 때문에 더 올리더라도 0.25%포인트 가량일 거라고 시장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준 성명을 보면 연준 위원 18명 가운데 절반이 5.75%를 목표 금리로 찍었고 또 3명은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이 2차례는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시장이 낙담한 겁니다. 금리 발표 직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8월 의장 기자회견이 이어지면서 나스닥은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증시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주가 조작 사태 이후 한 달여 만인데 금융당국은 문제가 된 종목들 거래를 중단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무더기 폭락 움직임이 시작된 건 오전 11시 46분입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박림이 30% 가까이 급락하며 가장 먼저 가격 제한폭까지 내렸고 이어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도 하한가까지 폭락했습니다. 동일산업과 만호제강, 대한방직까지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차례로 하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30여 분 만에 5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겁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된 종목들이 한 네이버 주식 카페 운영자가 추천한 종목들과 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까지도 특정 종목을 추천했던 카페 운영자는 무더기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전 당일 새벽, 개인적인 사유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카페 운영자가 주가 조작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주가 조작 의심 의혹이 커지자 황당한 소문이 난무한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말 발생한 SG증권발 급락 사태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추천한 종목들이랑 공통점도 있지만 당시엔 매도 창구가 SG증권 하나였던 반면 이번에는 국내 증권사로 다양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즉시 해당 종목들 거래를 정지하고 동일금속과 박림, 만호제강 등 3개 종목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신속하게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과 관련해 과거 조선의 내정을 간섭한 청나라 위안스카이까지 언급하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한중 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 땐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관련한 언급을 아꼈던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시간에 작심한 듯 비판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싱 대사를 보면서 조선의 국정을 농단했던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했고 또 일부 정치권 인사가 무분별하게 주한 중국 대사의 의견을 듣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한나라 대사의 언행을 대통령이 나서서 지적하고 또 이게 외부에 알려지는 건 이례적입니다.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거라는 싱 대사의 도발적인 말이 알려진 이후 대통령실은 첫 입장으로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불쾌해한다,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의 의지가 있느냐 반문한 데 이어 위안스카이 언급까지 공개된 발언 수위는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중국과 싱 대사에게 판을 깔아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살얼음판 한중 관계 속 공교롭게도 한미일 3국 안보수장이 일본 도쿄에서 만나는데 출국길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싱 대사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 실장은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 2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면서 우회적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싱 대사 질문에 조 실장은 안보실장이 중국 대사를 논하기엔 급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렇게 일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를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자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당당함과 국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은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매달릴 일은 아니라면서도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의향을 전달하고 외교 채널 간 협의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놓고 한중 간 외교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당국의 초청을 받고 단체로 중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예정된 일정이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지만 국민의힘은 굴욕 외교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국 측 초청을 받고 지난 12일 베이징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태년, 홍익표 의원 등 모두 5명이 방중길에 올랐습니다. 나흘간 중국에 머물며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중국 싱크탱크 등을 방문하고 있는데 시기가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을 놓고 한중 간 외교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중단은 2달 전부터 추진한 일정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중국 정재계 인사들에게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싱 대사 발언 논란과는 관계가 없단 취지인데 민주당도 대중 수출 규모가 급감하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외교적 노력에 나서는 건 당연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중국과 지금 외교 채널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이 그렇게 가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관련된 수출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싱 대사의 태도와 이재명 대표의 처신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시점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단체로 중국을 방문하는 건 국격 훼손 행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중국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조공, 알현 외교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 일각에선 싱하이밍 대사의 본국 소환 등 중국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와의 만남 이후 불거진 한중 간 외교 갈등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화력을 더 집중할 태세라 관련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지난 2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정찰풍선 사태로 전격 연기했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4개월 만에 재성사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난다고 현지 시간 14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 양국 간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장문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이후 약 4년 8개월 만입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도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에 대한 의혹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으로 일하면서 언론 통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문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작성 날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1월 13일로 6.2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때입니다. 방송사별 선거기획단 실태라며 MBC의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 편파 보도가 우려된다.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해 좌편향 제작진 배제 및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및 고 의원은 해당 문건이 당시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됐으며 그때 홍보수석은 이동관 특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 1월에 홍보수석실에서 요청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당시에 홍보수석 누굽니까? 이동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건의 진위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건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진실한 그러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이동관 특보를 둘러싼 설전은 본회의장 밖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이특보 아들의 전학 사유가 학교 폭력이 아닌 영어 부적응으로 기재됐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지만 과거의 언론 탄압 전력, 자녀 학폭 은폐 의혹, 농지법 위반까지 국민검진 삼진 아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특보가 학교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야기냐며 어처구니 없다고 대받았습니다. 학교가 그 서류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답변으로 이동관 특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실제 지명돼 청문회가 열릴 경우 여야 격돌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에 반발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어제 오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민주당 과방위원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직무대행은 인사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아닌데 김 직무대행은 월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효재 직무대행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은 방통위가 해야 할 행정행위이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이라며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국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이 의결 과정부터 유병호 사무총장의 방해가 도를 넘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무시하는 듯 안하무인 태도를 보였다는 건데요. 이승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던 감사위원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집행기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사건의 주심을 맡은 조은석 감사위원은 YTN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이 발언할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수시로 말을 자르고 끼어들거나 타박하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자 고성을 지르며 밖으로 나가는 등 한마디로 안하무인이었던 겁니다. 참다 못한 일부 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조은석 위원은 감사원이 주심인 자신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야당도 감사원 내부 제보라며 보고서가 전현희 위원장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결재 시스템을 바꿔 보고서를 조작한 건 유병호 사무총장의 작품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클릭하는 버튼을 없애라. 이렇게 전자 담당자에게 지시를 하고 만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는 게 내부 제보자의 증언입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작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른바 전현희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던 겁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의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의결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의 행동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감사원이 감사 보고서를 조작했다며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 10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은석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로 감사원의 악행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충남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공연 도중에 공연장과 연결된 공조실 배전반에 불이 났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로비까지 연기가 자욱할 정도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화재 경보는 울리지 않았고 대피 안내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사됐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충남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성악가 조수미 씨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공연을 감상하고 1층 로비로 나온 관객들, 난데없는 연기와 탄내를 만났습니다. 관객이 놀라서 직원에게 무슨 상황인지 물어봤는데 별일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연기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몸에 해로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건 드라이 아이스라 인체에 전혀 무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어요. 알고 보니 직원 설명은 거짓말이었고 연기와 냄새는 진짜 불이 나서 생긴 거였습니다. 무대에서 한창 앙코르가 진행되던 오후 6시 40분 공연장을 둘러싼 위치에 냉난방 등을 관리하는 공조실 배전반에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화재 경보는커녕 대피 안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있던 배전반에서 난불로 발생한 연기 일부가 뒤에 보이는 문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흘러내려갔습니다. 문예의 전당에서는 올해 1월 설치한 자동 소화 장치가 배전반 안에서 불을 바로 껐기 때문에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재 사실을 바로 알리면 혼란이 생길까 봐 대피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고 대신 콘서트가 끝난 뒤 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초기 안전 진화가 됐기 때문에 관객분들에게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향후에는 더 안전 조치를 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YTN이 입수한 문자 내용을 보면 문예의 전당 측이 관객들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는 해명과 크게 달랐습니다. 공조 시스템에 이상이 있었지만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만 적혀 있어 불이 났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긴 거로 보입니다. 관람객은 자칫 불이 번졌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며 화재 경보도 대피 안내도 없던 공연장 안전관리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화재에 대해서 문예의 전당 측에서 철저하게 은폐하려고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에 상당히 기망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당진 문예의 전당 대공연장은 충남 전체에서 3번째로 큰 공연장입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의 공연은 매진이었고 1,001석이 모두 빽빽하게 차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5층 높이의 강남 타워팰리스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소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초고층 건물은 옥상으로 대피하기 쉽지 않은데 유사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55층 높이의 강남 타워팰리스. 지하주차장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지하주차장, 오피스텔 및 아파트 입주민분들은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이 황급히 1층 밖으로 몰려나오고 진화를 위해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진입합니다. 가장 우선은 시민 구조. 10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45m 굴절차가 동원됩니다. 미끄럼틀처럼 생긴 하강 구조대를 활용해 무사히 구조 완료. 초고층 건물 화재 발생을 가정한 소방훈련이 진행돼 주민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내 통로에는 아는 게 없더라고요. 어느 층계를 가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주민이나 건물 이용자들이 유사시 어디로 대피할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초고층 건물은 법에 따라 30층마다 하나씩 피난 안전구역을 마련하고 있어서 위치가 어딘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본인 위치에 따라 1층이나 옥상으로 피해야 안전한 경우도 있기에 여러 상황을 가정한 대피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연기는 대부분 상층부를 따라서 부력을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화점층 가까이 이렇게 계신 분들은 그냥 문을 닫고 방에 계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고요. 상층부에 계시는 분들은 옥상 쪽으로 대피를 하셔야. 이를 위해 1년에 한 번 관리자 주도록 하도록 하는 재난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 전국에 120개가 넘습니다. 고층 건물이 점점 많아지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져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주 등교를 하던 학생이 동덕여대 캠퍼스에서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숨진 가운데 학교가 사고 뒤에 부랴부랴 조처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사고 지점의 위험성을 수년간 알려도 듣지 않던 학교가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보여주기식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며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난 늦은 밤, 동덕여대 본관 곳곳에 학생들이 남아 있습니다. 손에 든 건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학생들은 차가운 바닥에서 하룻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밤샘 농성에 발단은 지난 5일 아침 캠퍼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비탈길을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 트럭이 제때 제동하지 못하며 수업에 가던 3학년 학생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피해 학생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가 난 비탈길입니다. 원래는 인도와 차도 구분이 불분명해 대부분 학생들이 차도로 다녔습니다. 학교는 사고가 나고서야 이렇게 철제 난간을 설치하는 공사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사고 지점이 원래 급격한 경사로 악명 높았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수년 동안 부탁해도 귀 기울이지 않더니 사망자가 발생하자 그제야 문제 해결에 나선다며 학교를 질타합니다. 보여주기식 대체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공사를 하는 것마저도 공지 하나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라서 주말에 오는 학우분들은 공사 현장을 보고 또 놀랬고, 이틀 만에 할 수 있으면 그 10몇 년 동안 이 길을 다닌 사람들은 뭐가 되는지.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자꾸 회피하시는 모습이 정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학내 분노 수위가 올라가는 가운데 동덕여대는 캠퍼스에 차가 들어오는 걸 전면 금지하는 등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예견된 사고를 방조한 책임을 지고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긴급 공청회를 함께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제해달라라고 이제 좀 핑계를 대면서 거절의 의사를 표현을 했어요. 학교의 총책임자인 이제 총장님께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학생들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농성을 무기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이 농성 중인 학생들과 만나 안전대책을 논의합니다. 동덕여대는 학교 본관에서 김 총장과 총학생회, 중앙운영회와 면담을 한다며 학생회의 의견을 듣고 안전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치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내버스 기사의 첫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수원지방법원은 55살 버스기사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2일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낮 12시 반쯤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신월동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70대 여성 한 명이 불이 처음 시작된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화재 발생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강원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2층짜리 청년몰에서 불이 나 4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6개 점포 4개 공실을 포함해 2층짜리 건물 한 동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넓은 건물 면적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던 필리핀 항공 PR469편이 긴급 회항했습니다. 복수의 탑승객들은 YTN에 폭하는 큰 소리가 들리더니 여객기가 좌우로 크게 흔들렸고 10분 정도 지나 기체 이상으로 회항한다는 안내방송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300여 명 정도가 탑승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평택시 제천 고속도로 평택 방향 청북 나들목 인근에서 도로 보수 공사 중이던 차선 유도 차량을 승용차가 후면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정차 중이던 차선 유도 차량을 보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 회복이 시급한 피해자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하나의 대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살 김모 씨는 지난해 6월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내고 경기 화성시 동탄 오피스텔 계약을 맺었습니다. 집주인은 동탄 일대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박모 씨.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지려면 소유권을 이전받으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보증금이 통째로 묶여버려 결혼 계획도 미룬 채 다달이 나가는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또 막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8,4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계속 이자도 나가는 상태라서 이제 결혼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김 씨처럼 허망하게 사라진 재산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피해자들이 민간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축이 돼 직접 피해 복구에 나선 국내 첫 사례로 이미 2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협동조합이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전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로 설정돼 전체 피해 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세입자만 구할 수 있으면 피해 복구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협동조합을 가입하게 되면은 저희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게 되면 이제 전세 보증금을 저에게 이제 돌려주게 돼서 피해 복구가 일부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임대사업으로 수익이 나면 조합원들에게 분배해서 남은 피해액도 보전할 계획입니다. 시세 기준의 나머지 한 10% 정도를 출자금으로 저희들이 협동조합에 받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평균 93% 정도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집주인이 구속되면 협동조합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길이 막히는 등 한계점도 뚜렷합니다. 때문에 협동조합이 하나의 대책으로 정착하려면 공공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피해를 빨리 변제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준다거나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협동조합의 담보물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협동조합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외경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수산물 규제 움직임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다음 달 초 일본을 찾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직접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IAEA 보고서 내용을 감안해 방류 시기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하고 그다음에 객관성과 그다음에 과학적인 어떤 평가를 중심에 놓고 입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도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직접 안전성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오염수 방류 시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홍콩 등에 대해 노골적인 압박 의사를 밝혔습니다. 引き続き香港、マカオ両政府に対し、こうした我が国の立場に基づき、規制の撤廃を求めるとともに、さらなる規制の強化を行わないよう働きかけを強め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그러나 자국민인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어민들조차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어민들을 설득하는데도 진땀을 흘리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에 대한 수산물 수입 요구가 설득력을 갖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사흘에 걸친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국회 차원의 검증 특위 구성 역시 출범 시기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거대 양당이 지난주 합의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 안건을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본회의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특위 출범 시기를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봐야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IAEA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민주당은 일본이 이미 오염수 방류시설 시험 운전을 시작한 상황에서 더는 검증을 지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증을 할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 검증이 진행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다음 본회의 때 다른 야당들과 함께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며 정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략적 공세라는 점을 부각했고 지난 정부에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래놓고 왜 제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할 때 이걸 제소나 임시조치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정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지라든가 전략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건강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정부와 여당이 비과학적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들은 일본과 IAEA 검증만으로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과학적인 문제 이외에 이 부분에 개재를 해서는 개재가 되어야 할 그런 요소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대정부 질문은 분야를 막론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와 관련한 질문에는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대사를 언급하는 건 우리나라 국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 참석차 일본 도쿄로 출국하는 길에 언급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상호 존중, 공동 이익, 이 두 가지 그 핵심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한중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자, 또 건강하게 발전시키자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싱하이밍 대사라는 말을 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보실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를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자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주한중국 대사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당당함과 국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오는 16일로 3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막고 국가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총 447억 원에 대해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데 대해서 단호히 원칙이 있는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열풍은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열풍을 몰고 온 업체의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찾았을 때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윤리와 규제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망자분들이 다시 앞으로 이게 부활해서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AI가 해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을 좀 얻고 싶습니다. 하지만 챗 GPT 개발자에게도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Society is going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how we think about individual rights in scenarios like that and what we want the limits on these systems to be, the rules of the road for these systems to be. I don't have all the answers yet. 인공지능의 발전은 놀라움과 기대를 안겨줬지만 곳곳에서 윤리 문제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이탈리아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로 한때 챗 GPT 접속을 차단했고 세계 여러 학교도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고 있긴 한데 소규모 업체까지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는 크롤링을 해서 인터넷상에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학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들도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이제 구입을 해서 진행. 이런 가운데 AI 윤리를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국가 표준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제작했습니다. 챗봇이나 자율주행, CCTV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산업에 있어서 윤리 기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표준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국가 표준이 의무나 규제가 아닌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차원이어서 인공지능 윤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YTN이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현장을 찾아 폭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폭우에 곳곳이 물에 잠겨 퇴근길 혼란을 빚은 서울 지하철을 찾았습니다. 물막이판이 없는 출구가 여전히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민간이 관리하는 곳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런 흙탕물이 계단을 타고 쏟아져 내립니다. 건물 천장 군데군데 뚫린 구멍을 통해서도 가는 물줄기가 새어나옵니다. 지난해 8월 폭우로 침수됐던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의 모습입니다. 이곳 이수역에는 지난해에도 물막이판 하나가 있었는데요. 시간당 최대 140mm가 넘는 강수량을 버티지 못하고 물에 잠겼습니다. 올해는 하나를 추가로 설치해 80cm 높이까지 차오르는 빗물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밖에도 올해 들어 서울 지하철역 330여 곳 출구 대부분에서 물막이판 설치를 마쳤습니다. 역사 안으로 빗물이 유입하는 걸 막아줘 침수를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 취재 결과 지하철 2호선 역삼역 6번 출구와 4호선 서울역 10번, 11번 출구 등 물막이판이 아직 없는 곳도 1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건물이 관리하는 출구라 비용을 들여 물막이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게 서울교통공사 측 입장입니다. 그 건물에서 통로를 관리하니까 그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얘기는 드려놨거든요. 근데 따로 뭐 설치를 안 한 것 같아요. 출구 여러 곳을 틀어막더라도 한 곳만 뚫리면 역사 전체가 잠길 수 있다 보니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은 있는 거죠.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자체에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 지하철역은 재난 상황에서 대피소로 활용될 정도로 공공성이 큰 만큼 관리 주체와 무관하게 물막이판 같은 안전장치는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하 역사 같은 경우는 공공재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설치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차주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쯤 하는 물막이판 설치 비용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일명 오삼이로 알려진 수컷 반달가슴곰이 경북 상주시에서 폐사했습니다. 저지대와 민가에 출몰해 안전사고가 우려되자 포획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달아나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태어나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 KM53. 국내에서 태어난 53번째 수컷 반달가슴곰이란 의미인데 오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미 곰이 포화 상태인 지리산 적응에 실패한 오삼이는 툭하면 지리산을 벗어나 문제가 됐습니다. 모두 3차례의 대탈출, 목적지는 지리산에서 90km 떨어진 경북 김천의 수도산이었습니다. 특히 3번째 이동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버스에 치여 왼쪽 앞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국립공원공단은 모니터링 권역을 넓히기로 하고 오삼이를 수도산에 옮겨 방사했습니다. 하지만 덕유산, 가야산, 수도산, 만주지산, 더 나아가 충북 보은군 등지에서도 활동하며 여전히 탐험을 멈추지 않은 탓에 관계기관의 고민이 컸습니다. 특히 오삼이는 작년과 재작년 반달가슴곰이 일으킨 재산 피해 76건 가운데 68%인 52건을 일으켰고 지난달에는 충북 옥천군 한 농가에서 벌통 6개를 부순 뒤 꿀을 먹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오삼이가 경북 상주시 민가와 경작지 인근에 출몰하며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결국 공단은 마취총을 이용해 포획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망치던 오삼이가 계곡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직후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민가로의 접근 차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요소가 이제 작용이 돼서 저희가 이제 포획 작업을 진행을 했던 거죠. 심폐소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삼이가 폐사하면서 야생서식 반달가슴곰은 이제 86마리에서 85마리로 줄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6월 15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한미일 안보회의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회의에는 조태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합니다.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와 주요 지역, 국제 문제 대응, 한미일 3국 사이 협력 방향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오늘 또 다른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의원은 오는 18일까지 나흘 동안 베이징에 머무르며 문화교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혹 등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오늘 저녁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을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듣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째를 맞아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합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수 감축을 포함한 불체포 특권 폐지, 민생경제 회복 등의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난 2000년 평양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2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이재명 대표와 박광훈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념식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과 쟁점이 비슷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사건 쟁점은 노동자가 쟁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개별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과 사건 내용이 비슷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도 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는 3도나 높겠고요. 예년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겠고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집중되기도 하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한낮에는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7.9도를 보이고 있고요. 부산은 18.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28도, 대구도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고요. 주말에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